2025년 4월 1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5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 마련된 인질들을 위한 유월절 식탁 자리에는 아직도 주인 없는 빈 자리가 59개나 남아 있고요.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인질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안타까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을 우리 이유진 PD로부터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을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기 다 나으셨습니까? 네,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현찮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자, 가자 지구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IDF가 하마스를 향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3일에 이제 이스라엘군의 신임 수석 대변인인 에피데프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IDF가 3월 18일에 가자지구 전투가 재개된 이후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600개 이상의 테러 인프라들을 제거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하마스 고위 간부 12명을 포함해서 총 약 250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두 이제 10월 7일 학살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변인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을 따라서 보안 완충지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세자이아 지역에서 지상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세자이아에서 여러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을 했고, 그리고 하마스 테러 인프라를 해체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인근 마을인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 지휘센터를 공습을 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 4명을 추가적으로 사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군요. 근데 이번에 많이 소탕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6일에는 하마스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의 아슈겔론 쪽을 향해서 대규모의 또 이 로켓포를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 피해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하마스가 이번에 로켓 10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는 수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이었다고 합니다. IDF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로켓은 성공적으로 요격이 됐지만 일부는 아슈켈론에 떨어져서 이제 주차된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30대 남성이 로켓 파편에 의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피소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여러 명이 이제 불안 증세나 이런 것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카츠 국방장관 이분이 얼마 전에 브리핑 하기를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란 쪽을 향해서 좀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마스에 누가 이란에게 얼마나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까? 이제 2021년 6월 당시인데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시누아르와 그리고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가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에스마일 가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편지에서 시누아르는 우리는 이 괴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뿌리를 뽑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향후 2년간 매달 2천만 달러씩 총 5억 달러, 약 7천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우. 네. IRGC 팔레스타인 지부가 대신 이 해당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수락을 하면서 말을 한 게 이란도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츠 장관이 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하마스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그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란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야 시나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7천억 원을 달라고 했군요. 정말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그 7천억 원 결국 받아서도 뭐 지들이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자, 말 나온 김에 이란 얘기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일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란과 미국이 오만에서 직접 고위급 회담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뭐 회담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원래 사드 포대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사드 포대를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1개 포대와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대형 전략 수송기인 C5M 슈퍼 갤럭시가 이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착륙을 해서 약 8시간 동안 머물렀고 다시 람슈타인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측이 주로 사드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수송기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있었던 이 미국의 지원으로 방어 역량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드 배치에는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위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아주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란이 스웨덴에서 미성년자들을 모으고 있다는데 미성년자들을 모아서 뭐 슈스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요? 그 미성년자 모아서 모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하는데 네. 모아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스웨덴의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의 10대 청소년들이 이 타겟이 됐습니다. 스웨덴 갱단의 모집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웨덴 경찰과 검찰은 지금 이 해당 청소년들이 이란의 정보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스웨덴 범죄 조직에게 이용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서 15세 소년이 무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4세 소년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총격을 하다가 체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소년도 스웨덴에 있는 이스라엘 회사의 사무실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 그 검찰에 따르면 이 해당 용의자들이 누가 해당 일을 최초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총리 또한 이란이 이 갱단 조직을 이용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스웨덴에서 심각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야, 13세, 14세 애들인데 미성년자인데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13세면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대사관을 향해서 총을 쏘고 하여튼 그 살벌하네요. 야, 이번엔 좀 후티 반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지옥의 비를 쏟아붓듯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을 향해서 함선을 향해서 반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 있는 미군 군함을 표적을 삼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후티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일에 홍해 북부에 있는 미군 군함 여러 대와 충돌을 했고, 그리고 이 순항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로 그 미군 군함들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4시간 동안 지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사실은 사실 없고요. 이제 후티 반군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후티의 지금 발언 또한 이제 실제로 효력이나 이런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후티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후티족은 가자에 대한 침략이 중단되고 이 포위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티 반군 그래도 지금 후티 반군에게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요. 네, 이제 이란이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에 따르면은 이란이 군인들에게 예멘에서 철수하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게 예멘에서 이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미국과 직접 충돌하게 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관계자는 후티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후티에 대해서 나스랄라와 아사드 사이에 의존을 했던 그런 일부 사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부 사슬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예멘의 전 외교관도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인기가 없고 그리고 예멘의 거리는 지금 현재 후티로 인해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이제 맞습니다. 후티 믿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동아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난 4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을 백악관에서 가졌어요. 2월 4일 날인가요? 첫 번째 만남, 2월 5일 날이네. 2월 5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만난 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때 만나고 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서로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4월 7일 날 두 번째 만난 뒤에 그 표정은 첫 번째와는 조금 사뭇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까? 네, 이제 사실 조금 이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의논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란 정권과 직접적으로 그 고위급 외교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오만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12일 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이번 이란 핵 관련해서 이 위협을 완전히 없애겠다,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핵 프로그램을 부시겠다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애써 지지하는 듯한 태도만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스라엘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철폐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강조를 하고 그 해당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파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가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꽤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관세와 관련해서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한테는 25%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17%예요. 이스라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제조업협회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수출이 매년 약 30억 달러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산업에서는 2만 6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조업협회 회장인 론 토머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서한을 또 보냈는데요. 그 해당 서한 내용에서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관련 서비스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입힐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해가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들이 떠나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토머가 네타냐후에게 전했던 말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매긴 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활동하던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외부로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전쟁의 위협 때문에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혁신청이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마스의 10월 7일 학살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장기 이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첨단 기술자들이 이제 지금 증가를 계속해서 약 8,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수치가 현지 첨단 기술 근로자의 약 2.1%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현지 기술 인력의 수가 작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싸움이 장기간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12일부터 6월절이 시작된다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그 6월절이 시작돼서 아마 이 기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이유진 PD가.
이스라엘 군 IDF가 6월절을 맞이해서 이 골란 구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코스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군인이 특별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군인들이 에스코트 해주겠죠. 골란 구원에서 이스라엘 군이 특별 보호 안내하면서 시행하는 6월절 스페셜 코스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 여행사 트래블 컴퍼니언스와 골란 투어스가 6월절 기간 동안에 이제 원래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동부 골란 고원 지역 투어를 개시한 건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IDF 214단과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투어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나할 로카드를 따라서 하이킹을 한 후에 군대의 승인을 받고 키부츠 아픽 지역에서 골란 고원과 시리아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헤르몬 지역의 다른 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스바니 지역과 야르무크의 헤자즈 철도 터널 투어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투어는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스라엘 민간인이 이렇게 투어를 위해서 국경을 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골란 구원 국경 안 가봤죠? 네. 저는 가봤습니다. 진짜요? 거기 그 레바논 시리아 그 국경을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키부츠가 국경 바로 옆에 있어요. 오. 그런데도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전쟁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들 피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살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 넘어서 철조망 넘어서까지 이 투어를 하는 약간 좀 살벌한, 살 떨리는 그래도 좀 삶이 지루하다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현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번에는 조현정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서 자세히 분석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줄 이슈 어떤 건지 이슈 제목부터 볼까요? 예, 아무래도 요즘 전 세계를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미국발 관세 폭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해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주 죽을 맛인데 미국의 그 동맹, 우방 가리지 않고 무역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했어요.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를 향해서 기본 관세 10% 인상, 그리고 나라마다 또 차등해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또 바뀌었어요.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호 관세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90일로 유예하겠다 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할 얘기를 위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기본 관세 10%는 내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상호 관세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관세 모든 어크로스 보드 해가지고 10% 주고 그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이제 책정하는 건데, 그럼 상호 관세는 뭐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지금 막 설왕설래해요. 뭐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거 뭐냐라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공식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만든 겁니다. 그 무역 대표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나는 이렇게 책정할 것이야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 부죠 USTR이 이제 설명한 공식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 수출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제 해당 국가의 수출액, 그러니까 해당 국가가 이제 수입액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그 한국이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액은 1,354억 6천만 달러니까 660억을 1,354억 6천만 달러로 나누면은 0.49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50%가 되죠. 약 49%니까 50%인데 50%를 반으로 쪼개서 25%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관세 10%, 상계관세 25%에서 35%를 낸다. 근데 이번에 90일 유예된 거는 이제 이렇게 조건을 내렸으니까 상계관세를 까고 싶으면 이제 무역협상을 개별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90일 유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25%서부터 이제 우리는 까나가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잘 해가지고. 자, 그러면 USTR는 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번 그냥 관세만 제로로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상계 관세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붙이는 관세도 있지만은 그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관세 장벽이 중요한 컨셉인데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Non-Tariff Barrier라고 NTB라고 불러요. 요것도 이제 상호 관세율에 반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미 무역 적자의 관세뿐만 아니라 NTB도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TB가 뭐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관세를 제한 무역 제한 조치예요. 관세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제 무역을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제 장벽, 환경 심사, 소비세율 차이, 그다음에 규정 중수 장애물 및 비용, 그다음에 환율 조작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런 거죠. 미국산 트럭을 수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미국의 그 큰 트럭은 안 돼. 요게 이제 환경 규정이 이제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거까지 놓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관세율보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보면 더 해체하는 쪽에 방점을 찍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4월 2일 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25% 이제 뭐 상호관세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어제 날짜 일주일 지난 뒤에 4월 9일 어제 또 발표하기를 그러나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일주일 뒤에 90일 유예한다라고 발표하려고 작전을 짜는 건지. 저는 이건 트럼프의 고도의 그 장기적인 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한번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시장에 한번 충격을 세게 준 다음에 하니까 이제 갑자기 7군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먼저 저요 제가 먼저 협상할게요 나오니까 이제 그때 오케이 그럼 90일 유예 이런 거죠. 이게 밀당이 보수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뭐 70개 나라한테 그 90일 유예 기간을 준다고는 하면서 중국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90일 유예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제일 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중국을 겨냥한 정조준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관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전쟁의 핵은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반중이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만드는 국제 시장에서 쫓아낼까?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결합돼 있으니까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중국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왜냐? 그럼 중국이 왜 그러냐? 앞서 언급한 NTB, 비관세 장벽, 물론 환율 조작도 하고요. 지적재산권도 뺐고요. 강제노동도 하고요. 원산지 규정, 모든 무역에 관련된 이런 공정무역 조치들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주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목표죠. 어떤 식으로 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질서를 이제 회방을 하냐? 중국에다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제3국, 뭐 베트남, 뭐 필리핀 혹은 인도에다가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제3국의 어떤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죠. 배후 침투를. 근데 이게 원래 불법이 하면 안 되거든요. WTO에서 제소를 해도 이거 맨날 뭐 시간만 걸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이 도망갈 틈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제도를 만들면 중국은 또 그걸 회파하기 위해서 다른 또 꼼수를 쓰고 이게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 관세 폭격을 해서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포획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쨌든 그 이 미국의 애플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조립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이 애플사는 무관세였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애플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도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전쟁의 핵심은 중국 잡기인데 디커플링인데 중공이 이렇게 이제 공정무역 질서를 해치는 이런 이제 편법을 쓰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공에서 거의 노예 노동에 가까운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면은 소비자는 좋지만 미국 내 애플 생산 시설 및 산업은 공동화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애플이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좀 공장을 지어라라는 그런 약조를 받았나 봐요, 암묵적. 그거 조건으로 이제 무관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트럼프 2.0은 그런 거 안 통하거든요. 이제 안 속는다 이거죠. 이제 대기업들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이제 안 속는다 해서 예외 없이 애플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니까 중국 공장에서 나오니까 이건 중국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는 미국 회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해방의 날 이후 생산 의존도가 높은 이제 애플은 이제 관세를 이제 뭐 지금 뭐요 최초 54에서 160% 이제 넘어갔잖아요. 160% 관세를 때려 맞아야 돼요. 애플은. 그래서 중국 관세 160%를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 있는 생산 시설. 인도는 지금 26%밖에 안 돼요. 관세가. 그러니까 26% 관세 맞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포획망을 넓게 짜놔야 관세를 이렇게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 내에서 지어라. 애플도 뭐 인도나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하지 말고 온쇼링 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오프쇼링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들 다 해외로 보낸 거 아닙니까?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미국으로 오면은 조금 고통이 심하니까 오프쇼링을 1단계로는 중국이 아닌 그래도 미국과 동맹국 인도죠. 그래서 프렌드 쇼링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번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폭탄은 인도에 있는 것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장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온쇼링을 위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단계적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무역을 이제 개별 협상하면 막 뭐 정상회담 할 때까지 의제가 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한 큐에 해결하는 거죠. 미국의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 다 들어와.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2.0과 1.0의 차이예요. 대기업 안 봐준다라는 거죠. 공장 안 지으면 너는 뭐 미국 기업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그 4월 2일 날 그 해방의 날 선포한 이후에 뭐 관세 뭐 나라별로 막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 날 4월 3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그 천일염이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천일염을 다 압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관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세 국경 보호처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 그러니까 천일 우리 태평 천임인데 강제 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 보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압류시켜서 이제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항만에 잡아놓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난 2021년 5월에 이제 염전 강제 노동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노예 신한 염전 노예라고 유명해 있었는데 이제 강제 노동은 뭐에 해당되냐면 노예 노동행위 뭐냐면 비관세 장벽에 해당됩니다. 그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강제 노동이라는 테마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이제 무역 정책에서 자꾸 이제 협상을 FTA를 맺어도 이게 제대로 미국한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인데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폭격의 핵심 어젠다는 뭐냐면 상대국이죠. 요번 천일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NTB 무역 장벽을 해체했음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규제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국세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세청도 그렇고 그 세금 탈루범한테 이제 과징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국세청이 뇌피셜로 넌 얼마 정도 탈루한 것 같아라고 때려버리면 당사자는 내가 이걸 입증하기 전까지 내가 탈세범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탈세하지 않았음을. 그걸 이제 행정소송으로 해서 하고 미국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보통 형사소송은 이제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당국 같은 유죄 추정 원칙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처럼. 그래서 네가 비관세 장벽을 해체했음을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는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이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건은 어떻게 되냐면 입증 책임이 미국 그 CBP가 아니라 태평연점이 돼야 돼요. 태평연점이 우리는 이거 강제노동 안 한다라는 걸 미국 법원에서 아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 채널로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법원 과거에서는 이거를 WTO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럼 WTO 국제 그 무역법원에서 해소를 했는데 트럼프가 WTO는 저거 믿을 게 못 된다. 중국이 그동안 무역 질서를 다 망쳐놨는데 제소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WTO를 신뢰하지 않고 직접 미국하고 다이다이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너네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 원전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뭘 얘기했냐면 국세청의 반대인 국외 관세 징수청, 엑스터널 레베뉴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관세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90일 이후에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규제 방식으로 전 세계 무역 상황이나 그 행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WTO에 안 맡기고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태평양전 같은 게 좋은 케이스 스터디인 게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어. 뭐 외교 채널이 아니라 아마 미국 법원에서 이걸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마 이제 바뀐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전쟁의 핵심입니다. 야,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그 땅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다이아몬드 캐고 또 뭐 중동 나라 가면은 어린애들이 앉아가지고 카페트 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비관세 장벽이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상계관세 시켜버리니까 그걸로 이제 때려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 3주 전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조현정 기자가 얘기도 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USAID 국제개발처 이런 데 폐쇄시키면서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러는 걸 보면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아주 케미가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생각이 좀 달랐는지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돌보다 못하다, 벽돌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그럼 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트럼프 2.0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맹국 가리지 않고 고관세 때려놓고 1대1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게 이제 밀당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요 비관세 장벽은 물론 이제 안보 사회 관련 정책까지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관세라는 어떤 정가의 보도로 모든 이제 그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관세 정책이 딱 나가자마자 이제 그 미국의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막 6조 6천억씩 날아가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기업 우파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친구들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다 거지 되겠어. 이거 막 주식이 막 이게 요동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충격법을 주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 약간 국합
당근 이제 재벌들 이렇게 달래면서 그거군요. 이제 이게 트럼프가 약간 좀 그런 건데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분위기처럼 책찍과 당근을 지금 병행하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랬으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근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뭐 헤지 펀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 사람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까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약간 좀 도닥거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드러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의 이제 핵심 코어가 이제 미국 중산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오프쇼링으로 해서 이제 산업공단으로 산입하게 된 미국 이제 백인 근로자들인데 이들은 엄청나게 트럼프를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내 진영은 내가 끝까지 사수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지지자들한테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리스트 혹이 제도권 이제 좌우파 부자들을 한 상위 10%가 미국 거래소 주식 80~90%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은 주식 소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자의 돈을 갖다가 소득 재분배로 이제 중산층한테 나눠주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큰 목표고 그래서 마가 진영의 백인 중산층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들이 오프쇼링하고 배당금 빠먹고 너네들은 부자로 잘 살았지만 우리는 산업이 공단에서 일자리도 잃고 힘든 삶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좀 고생 좀 해도 돼. 약간 어떤 양태가 보이냐면 세대 간 대결이 보여지고 계층 간 대결. 그러니까 부유층과 중산층 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결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진행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이제 민중봉기의 어떤 그 그림자만 딱 보여준 거야. 내가 이것까지 갈 거야. 내 핵심 지지층은 미국 중산층이야. 부자들 너 까불지 마. 약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이건 맛배기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그렇죠. 있군요. 그렇게 해야 산업이 다 들어오거든. 그러면 부자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월가들이 메인스트리트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같은 월가들은 배당 수익 다 빼먹어요. 노동자들을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한 교정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기독교적 사명인 것 같아. 나 이것만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막 이건 그런 관점에서 이민법도 이제 다 쫓아내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4년 안에 무조건 아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약간 둘을 찢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25%라 그랬는데 아까 저 일부에서도 이주 PD가 이스라엘이 17% 맞았다 그래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이 무역 교역량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으로 계산하면 17%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이스라엘 총 교역 규모가 한 370억 달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수출 품목이 다이아몬드, 그 이스라엘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이아몬드, 기계 장비, 시각 장비, 의료 장비, 제약, 전자 장비라서 한 220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한 74억 달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연구기관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제도로 된 걸로 보이면은 이스라엘이 주력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안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첨단 서비스 섹터가 수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래 이런 거 그게 한 30%인가 같아요. 전체 산업에. 여기는 좀 피해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 보면 좀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IT 서비스 업종 쪽이 갖고 제약 이쪽도 이거 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구 장비, 기계 장비만 조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물가가 비싼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촬영 때문에 갔다가 햄버거 같은 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 먹잖아요. 4명이서 4개 햄버거 사 먹으면은 100불 이상 나와요. 여기다 미국발 관세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삶도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반대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좀 이스라엘의 그 소비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2024년 이제 7월달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OECD 평균 물가보다 52%더 비싸요.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만 하면 100불이야. 그냥 뭐만 하면 움직이면 100불 이렇게 1000불 나가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유제품 계란은 OECD 평균보다 64%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관세 때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세를 반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앞서 언급했던 그 비관세 장벽 NTB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형이냐? 그 존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그 하인즈 케찹이라고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 100년 넘은 하인즈 케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스라엘 진출을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2위예요. 이스라엘 그 시장에서. 근데 이스라엘 현지의 문제는 뭐냐면 왜 물가가 높냐면 독과점 식품 재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셈이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케찹을 만드는데 여기보다 경쟁 가격보다 싸게 지금 하이즈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둘이 이제 시장 경쟁하고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이 무역 경쟁이 아니라 이 독과점 식품 재벌인 오셈은 바로 정부한테 달려가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보건당국에 로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막 규정을 만들어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인즈 케찹은 하인즈 토마토 케찹은 하인즈 토마토 케찹 이제 그거는 이제 토마토 함유량이 21%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규정에 따라서 케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오호, 그런 식으로. 그럼 규정이 뭐냐 하니까 토마토 함량이 최소한 41%는 돼야 된다. 근데 너는 21%니까 토마토 케찹이라는 그 상호명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요. 상품명 등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41%나 21%가 뭔 차이냐라는 거야. 가격만 싸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독과점 기업이 이스라엘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를 이제 상품 인증원들을 갖다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인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 하인즈는 그냥 너네들은 토마토 시즈닝으로 팔아라. 시즈닝. 양념 뭐 그런 고추장 뭐 이렇게 팔아라. 고추장 명칭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즈닝으로 팔아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하인즈 업체가 100년 된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내수 시장 때문에 상품명을 뭐 하인즈 케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브랜드 파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장 진출을 좀 그 뭐랄까 약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오셈이라는 독과점 기업이 이제 또 시장을 잠식하고 가격 폭리를 엄청 취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오셈에서 일하는 생산직 그 농산물 사람들도 굉장히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수익을 어디도 가냐면 정권 로비, 관료들 로비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가 이제 독점 재벌로 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런 비과세 장벽 때문에 오셈은 엄청난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막 미치는 거예요. 살인적 물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니까 이걸 한번 해쳐버릴까 이거 한번 흔들어버리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면요. 가정집 지붕이 전부 다 빨간색 기와로 돼 있어요. 또 그 가정집 옥상에 보면은 하얀색 물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정집 지붕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가정집에 있는 그 물통은 다 하얀색으로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지붕 기와 만드는 회사가 독과점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빨간색 기와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토의 모든 가정집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금 독과점 문제, 이 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리는 이제 트럼프와 회동해서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에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17%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미국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미국 중산층이 거의 붕괴 직전이다. 하면서 약간 미국의 그 온정적인 심정을 이제 대변하면서 나는 시장주의자고 뼛속까지 자유무역주의자인데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면을 세워줬죠. 그렇다고 해서 17% 관세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17% 관세 유지한다고. 물론 이제 유엔을 하고 있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을 즐기고 있어요. 왜 즐기고 있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물가는 이제 독과점 기업 때문에 그런데 네트냐후 총리는 이제 시장 경제주의, 자유시장주의 출신이에요.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독과점을 깨고 싶어요. 근데 독과점 기업들이 그 로비 자금을 관료들, 정치인들만 대지만 언론에다가 또 엄청나게 돈을 댈까? 최대 광고주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비판을 잘 안 해요. 독과점 문제, 물가, 살인적 물가의 주범인데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최대 광고주로 돈을 대고 있고 또 야권 정치인한테 정치 후원금을 또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냐후가 이게 시장 개혁을 위해서 이제 뭐 반독점법을 이게 하려고 해도 또 사법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십자 포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제 이런 관세 전쟁,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명분이 나오면은 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시키는 거야라면서 핑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배경 비관세 장벽 관세 전쟁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핑계대고 정치적인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이제 그 독점 기업을 이제 해체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호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물가를 잡으면은 그 총리는 무조건 이제 종신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오히려 여기를 반기는 거예요.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을 다 이게 정리할 수가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죠 지금. 이게 또 야권의 지지층하고 그 결부가 되거든요. 제도권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자기 정적 제어 척하면서 이것만큼 좋은 키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워낙 뭐 제조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파란 지붕 하고 싶어, 나는 노란 지붕 하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지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독과점이 문제인데 이번에 아주 이런 문제들이 해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뭐 하마스 지도자 몇 명하고 계속 묶어가지고 전쟁 범죄자로 기소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버렸어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 회원 국가가 124개국인데 이 124개국으로 네타냐후나 요아브 갈란트가 가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는데 4월 2일 날 ICC 그 국제사법 형사재판소 그 회원 국가 중에 하나인 헝가리로 갔어요. 체포 안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헝가리한테 안 그래도 ICC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체포하라고. 근데 무시했어요. 와우. 조용해. 뭐 이렇게 떠들지 마. 뭐 그러면서 그 초청하면서 동시에 뭐라 하냐면 헝가리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ICC 철수 절차를 개시할 것 탈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협정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만약 체포를 안 하면은 체포 안 했을 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아, 강제 규정은 없군요.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하는데 내가 체포 안 해. 그러면 이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강제 규정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ICC가 체포 요청했는데 과거 오르반 총리는 말 같지 않은 그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주면서 ICC 칸 검사장에 대한 이제 SDN이라고 대인 제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헝가리도 화답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탈퇴할 것이야라고 이미 공언을 해놨는데 이미 미국은 탈퇴돼 있고 아마 탈퇴라기보다 제재를 걸어놨을 거예요. 제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왜냐하면 전쟁하면 자꾸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걸이 다 전범이 되니까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미군한테 하니까 트럼프가 짜증이 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거 준수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칸 검사장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체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아예 그냥 로마 교약 거기서 난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초청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탈퇴할 거야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 거예요. 쇼를 만든 거죠. 난 너네랑 상종 안 한다라고. 그걸 어떤 강력한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르반 총리? 예. 헝가리. 그렇죠. 멋있는 것 같아요. 헝가리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헝가리도 이게 그 문화적 지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식민지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냉전 존시크의 독립국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구권의 슈퍼스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만 어느 정도 이제 헝가리는 이제 수학 강국이에요. 수학, 자연과학이 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도 한번 리뷰했지만 거기 핵개발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폰 노이만 역시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지적 배경이 좀 깊죠. 그런데 이제 빅터 오르반 총리가 2010년부터 이제 재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헝가리도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0.83%로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르반 총리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국 가다가 딱 이스라엘을 본 거야. 이스라엘은 선진국가인데 불구하고도 서구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쟁 위협이 있고 또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이비 뭐 체외 수정 뭐 이런 걸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2.1명인 걸 보고 요거에 이제 벤치마크 배워가지고 오르반 총리도 정부 예산의 10분의 1, GDP의 3%를 저출산 대책, 가족에다가 집중 배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인데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돼요, GDP. 근데 얘네는 3%를 갖다 꼬라박으면서 이제 저출산에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모범 국가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EU의 그 무슬림 난민을 이제 각 EU 국가들한테 받으라고 할당제를 줬나 봐요. 근데 헝가리는 안 해. 난 안 받을 거야. 끝까지 버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헝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이 겪는 무슬림 난민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아예 받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7일 학살 이후에도 유럽 전 세계, 미국 전 세계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친팔레스타인 집회도 없고 또 극자 서구 매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재 국가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퀴어 축제도 없어요. LGBT 그런 것도 없고 와우. 퀴어 축제도 없고 좀 신기한 게 헝가리 출신 그 극좌파 유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가 있죠.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헝가리에서 뼈도 못 추립니다. 활동을 못 해요. LGBT 활동을 못 해요. 극자 활동을 못 하고 다 거의 뭐 준추방에 가깝게 활동을 하면 그냥 다 처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헝가리를 동유럽의 시온주의 국가라고 많이 보고 있고 국제적 관점에서는 EU의 어떤 PC화파 정책과 무슨 이민 정책을 반대하면서 러시아하고도 이제 뭐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독자적인 이제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고 요번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헝가리의 그 ICC 탈퇴 등 이스라엘 사양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헝가리의 통치념이 유대 기독교 정신의 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 정신의 큰 집인 본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게 받들어 모시는 약간 그런 짝사랑을 넘은 그 이상의 어떤 본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네타냐후 초청해서 성대하게 한 걸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헝가리는 진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모시는 시온주의 국가를 모시는 좀 축복받은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대전 때 헝가리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예. 거기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보면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그러죠. 예, 예.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이 헝가리의 그 이 보상 심리가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그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독일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헝가리 앞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구권에서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국가 아제르바이잔의 이 두 국가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는 됩니다. 헝가리 얘기하니까 헝그리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헝가리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